자, 이제 저당 상환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순환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순환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이제 갚아 나가는 방법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방법,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방법. 자, 표현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하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균등하다는 얘기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균등하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할부로 샀을 때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어때요? 매달 내는 금액은 똑같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첫 달부터 그 1,000만 원을 할부로 끊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첫 달에. 그 이자 빼고 나머지가 원금 갚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달에 얼마간이라도 원금을 분명히 조금이라도 갚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달 이자보다는 두 번째 달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가져가는 돈은 여전히 똑같이 40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 달 원금 상환분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달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잔금이. 첫 번째 달에 떨어진 것보다는 두 번째 달 떨어진 것이 더 많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내가 매달 주는 금액 40만 원이에요. 이게 40만 원에서 자,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데 이자 지급분이 점점 어떻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이게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분이 일정한 거죠. 자, 이거 이렇게 대출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경우? 자동차도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아, 자동차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아, 외제차는 그래요. 아, 지금 이러면서 나 외제차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초기에 아니 뭐 이자가 세면 그냥 일시불로 하면 되죠. 까짓거. 이자 부담되면 일시불로 해버리고 그냥 현금 다 줘버리고 그냥 안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 궁금하면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 600만 원어치 술을 한번 마셔보세요. 한 몇백만 원어치 술을 마셔보고 석 달, 넉 달 이렇게 끊어보세요. 예를 들어 600만 원어치 술을 마셨다. 6개월 끊잖아요. 6개월 끊으면 첫 달에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원금 이제 6개월이니까 6등분 하는 거예요. 600만 원을 6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달 일단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일단 계산은 먼저 해놓고 첫 달은 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얹어서 내야 돼요. 그래서 1% 이자라고 치자고요. 1% 이자라고 치면은 600만 원을 이제 딱 한 달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제 내가 끊은 날짜부터 결제일까지가 딱 한 달이면 600만 원에 대한 1% 이자 6만 원 하고 그리고 100만 원 하고 첫 달 청구액이 106만 원 나와요. 두 번째 달은요. 내가 지금 첫 번째 달에 106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6만 원은 이자고 600만 원 한 달 썼으니까 100만 원은 깠으니까 이제 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둘째 달에 내는 거예요. 이제 또 1% 이자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5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두 번째 달은 얼마 청구되는 거예요? 105만 원 청구돼요. 그럼 105만 원 냈으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4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달은
400만 원에 대한 1% 이자하고 4만 원이죠. 그리고 100만 원하고 104만 원.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106만 원, 105만 원, 104만 원, 103만 원, 102만 원. 그럼 다섯 번 냈죠? 마지막 달 이제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 이자 1% 이자 만 원하고 마지막 달에는 101만 원을 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직 원금 할부 안 끊어보셨죠? 카드 할부 끊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아, 그리고 끊어도 대부분 무이자 끊죠? 그죠? 무이자도 끊고 유이자도 끊었는데 카드가 날아와도 별 신경 없이 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저는 이런 계산 쪽에는 좀 빠른 편이잖아요. 늘 하던 일이 그거니까. 하던 공부가 그 공부니까. 저는 처음에 카드라는 걸 처음 이렇게 받았을 때, 신용카드 받았을 때 이걸 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석 달 무이자 할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카드 많이 쓰게 하려고. 그래서 석 달 무이자 할부야? 그러면은 6개월 끊으면 석 달은 무이자고 석 달은 이자 내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6개월 했죠. 석 달은 어차피 무이자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석 달 무이자 석 달은 이자가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해버리면 6개월 다 이자 있는 거예요. 석 달 무이자인데 석 달 무이자면은 넉 달 하면은 무이자가 아니에요. 넉 달 다 이자 있는 거예요. 석 달까지만 무이자인 거예요. 아, 여러분도 모르셨구나. 여러분도 모르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석 달 무이자면 딱 석 달만 해야 돼요. 석 달 이내. 그러니까 석 달, 두 달, 한 달은 무이자예요. 근데 넉 달 되잖아요. 그럼 넉 달치 이자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석 달까지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게 다 경험이죠, 그게. 여러분은 돈 안 들이고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제가 6개월 끊어놓고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더니만 이 자식들이 석 달 무이자고 그 다음 달부터 이자 나올 줄 알았더만 첫 달부터 이제 이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좀 그때 돈으로는 좀 비싼 거 한 예를 들어 120만 원 한 거예요. 120만 원. 120만 원을 6개월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첫 달부터 벌써 20만 원에 6달로 6으로 나눠야 되니까 20만 원에 첫 달치 이자가 120의 이자 붙은 거예요. 플러스 이자. 이게 120에 대한 이자죠. 120에 대한 이자하고 합쳐서 이제 청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달에 봤더니만 또 어떻게 나와요? 20만 원에다가 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얹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아시겠죠? 지금 어떤 구조인지. 자, 이게 똑같이 이게 12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이라도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1억 2천이라도 이거를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갚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일단 100만 원은 갚아야 돼요. 1억 2천을 120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야 1억 2천 갚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첫 달에는 얼마에 대한 이자? 1억 2천에 대한 이자고 두 번째 달에는 1억 1,900에 대한 이자고 세 번째 달에는 1억 1,800에 대한 이자. 다 똑같아요.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감이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어요. 깔려있는 게.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원금 갚는 게 지금 깔려있고 거기에다가 뭐를 얹어서 가져가야 돼요? 이자를 얹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합계가 원리금 합계액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요? 깔려있는 게 기본 깔려있는 게 원금 상환분은 깔려있고 거기에 위에는 이자예요. 지금 이자가 좀 크게 나와 있죠? 크게 나와 있는 거는 장기 분할로 갚을 때에는 처음에는 이자 부분이 커요. 그렇잖아요. 장기 분할로 할 때는 원금 상환분이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자가 많단 말이에요. 됐죠?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어떻게 돼요?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죠. 예,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체증식이에요. 체증식은 뭐겠어요? 점점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 이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이거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 한 가지, 이렇게 감소하는 거 한 가지, 증가하는 거 한 가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고? 체증식 또는 점증식이라고 붙이고, 요거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이게 균등이잖아요. 균등. 그럼 감소하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어렵냐고, 이게. 그죠? 이거 감소하는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체감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줄어드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초기에 부담되는 크기를 본다면, 초기에 뭐가 제일 부담은 커요? 원금 균등이 제일 부담이 크죠. 예, 대신에 나중에는 부담이 적은 거죠. 근데 체증식 상환은 처음에는 부담이 제일 적죠. 이 부담이 적어서 얘는 특징이 요 금액이 제일 적잖아요. 요게 이자에도 미치지 않은 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은 빚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상환하면은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얘는 사실 계산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지난 순환에 다 계산으로 보여드렸었어요. 예,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출제된 지 10년 됐거든요. 이 계산 문제가. 요 계산 문제는 출제된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좀 이렇게 한 번쯤은 다시 등장할 때가 됐어요.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계산하는 순서. 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금 균등 상환. 계산 순서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 계산 순서. 제일 먼저 뭘 계산하는가 하면은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원금 균등액 어떻게 했죠? 제가 술 마시고 600만 원 끊으면은 6개월 할부하면은 600만 원 나누기 6개월 했죠. 그러면은 1억 2천을 120개월로 대출을 받았어요. 10년간 매월이라고 했어요. 매월. 그러면은 120개월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걸 매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갚는다 그러면은 10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으로 나눠야 돼요. 10으로. 10등분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예요. 납입 횟수. 10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하면 이게 매년 말 상환이면 10년 하면 되지만 매월 말 상환하면 10년 하면 안 되죠. 120개월 해야 되니까 납입 횟수로 나눠야 돼요. 납입 횟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보통 첫 회 이자를 묻습니다. 첫 회. 첫 회는 첫 번째 달이니까 또는 첫 번째 연도니까 대출받은 전액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자율이 연이자인지 원리자인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리금 지불액을 계산해야 돼요. 원리금 지불액은 1번에다가 2번을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아셨죠? 보통 이 세 번째 단계를 많이 묻습니다. 자, 여기 원금 균등 상환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첫 번째 뭐를 계산해야 될까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계산 순서는 원금 균등 상환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은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누기 납입 횟수. 여기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아까 화폐 시간가치 저당 상수.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면은 뭐가 계산되는가 하면은 아까 자동차 할부를 할 때 40만 원 있죠. 저 40만 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되도록 저당 상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계산이 된 상태에는 원금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이자 계산하는 거는 쟤하고 똑같아요. 이때도 첫 회를 모르죠. 첫 회 주로. 첫 회는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요거는 똑같아요. 연이자냐 월이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2번이 똑같습니다. 2번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빌렸었기 때문에 이자는 여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이론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상환의 첫 회 이자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은 다른 조건은 똑같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요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썼기 때문에 이자는 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원리금 균등액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첫 회 이자를 빼서 원금 상환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금 상환분. 1 빼기 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잔금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잔금은 마지막에.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 교재 뒤에 있는 문제 이런 거 다 풀 수 있어요. 예, 우리 교재에 395쪽에 있어요. 395쪽에 그 6번과 7번 있죠? 6번, 7번 있죠? 네? 예, 6번과 7번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해보시되 다음에 제가 계산 문제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간반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5월 3일로 돼 있어요. 잠정적으로 5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하고 스케줄을 더 조율을 해봐야 되니까 그때 일단은 잠정적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자, 최정식까지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정식은 특징이 초기에 부의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소득이 별로 없는 젊은 친구한테는 이 최정식 상환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젊은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기타 상환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타 상환 방법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괄호 1, 2, 3번은. 괄호 4번은 출제된 적이 있지만 자, 그래서 기타 상환 방법에 만기 일시 상환 이런 말이 있죠. 대부분의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387쪽에 있습니다. 387쪽에 기타 상환 방법이에요. 다음에 부분 상환 저당은 뭐겠습니까? 만기가 되더라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원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게 부분 상환 저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이렇게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이게 조금 색다른 녀석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요거 가격 수준 조정 저당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돈 빌린 사람이 손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손해요. 이 대출자란 표현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요즘 매스컴에서 이 대출자 용어를 엄청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또 걱정이에요. 지금 안심전환대출이라고 막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거기에 대출자들이 어떤 대출자들은 차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출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차입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대출자와 차입자는 다르죠.
아, 이거 너무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환장하겠어요, 정말. 임대인, 임차인 하잖아요. 예, 이게 빌려준 사람이고, 이게 빌린 사람이죠. 근데 매스컴에서 이 빌린 사람을 대출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출하는 사람? 아니, 돈을 빌린 사람인데 대출자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많이 그렇게 쓰는 거 많이 있죠. 많이 잘못 써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아니 공부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자는 손해고 얘는 이익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미리부터 예측을 해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인플레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인플레 대응.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요. 누가? 대출자가. 대출자의 인플레 대응이에요. 그 하나가 변동금리예요. 하나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뭐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금리를 조정하는 거야. 얘는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대신 잔금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요. 잔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색다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해 줬어요. 연 10%로 대출해 줬습니다. 연 10%. 자, 1년 후에 차입자가 원리금 지불액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는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원금 상환은요? 원금 상환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잔금이 얼마 남아요? 잔금이 9천만 원 남겠죠. 맞나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1억을 대출해 줬는데 연 10%로 대출해 줬다고, 대출자가. 근데 1년 후 이 사람이 지금 돈 갚는 만큼 이제 까내려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까내려 간다. 돈을 많이 가져오면 많이 까내려 가는 거고, 적게 가져오면 적게 까내려 가는데 첫 해 2천만 원 가져온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첫 해 2천만 원 가져오면은 1년간 1억에 대한 10% 이자가 1,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갖고 원금 상환분이 1,000이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 9천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대출해 줄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인플레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부터 이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자율을 몇 프로로? 20%로. 원래 10%인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은 20%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는 이자율을 몇 프로로 올리겠다? 20%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잔금 9천만 원 그대로 두죠. 그 다음 연도에 9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뭐를 조정하지 않는다고요?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뭐를 조정하는가 하면은 잔금을 조정해, 잔금을. 잔금을 10%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9,900만 원, 9,900만 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이나 갖다 줬는데도 거의 원금 갚은 게 없죠? 원금 갚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뭐란 얘기 이게? 거의 다 이자 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만큼 이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 받아봤자 뭐 그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됐나요? 대신 다음 연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프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 대신 이자율은 10% 적용해야지. 둘 다 올리면 안 되겠죠? 이자율은 10%. 자, 그럼 이 이자율에 인플레가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이자율이 인플레 반영 안 돼 있죠? 인플레 반영 안 된 이자율을 뭐라 그래요? 인플레 반영 안 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 이렇게 얘기해요. 인플레가 반영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그러니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아무리 발생해도 금리 조정하지 않죠. 요 금리는 무슨 금리? 실질 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대신 잔금을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다음에 괄호 4번의 역저당은 거기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거. 왜 역저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꾸로죠. 보통의 저당은 뭔가요?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보통의 저당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푼돈으로 나누어 갚죠. 맞나요? 집 살 때 지금 대출 받잖아요. 집 살 때 지금 대출 받아서 푼돈으로 갚아요. 그래서 저당 상수, 푼돈 계산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푼돈으로 대출 받습니다. 푼돈으로 대출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출 받을 때는 푼돈으로 찔끔찔끔 받죠. 찔끔찔끔 대출 받은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역저당이라고 역저당. 됐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 수준을 좀 벗어나는 거예요. 예, 벗어나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근데 지금 이해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이제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 보고 가라고. 따라오고 계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한참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혼자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사실 내용이요. 지금 앞부분은 별로, 뒷부분도 그렇고 머릿속에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리면 잘 그리면 돼요. 원리금 균등하면은 이거, 원금 균등하면 이거, 최정식 상환 이거, 그치? 그죠? 예,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것만 더 생각하면 되죠. 예, 이자 지급분은 점점 내려가고 원금 상환분은 올라가고 요거. 여기는 원금 상환분이 밑에 깔려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깔려 있다. 여기는 초기에는 이자도 지불 못하는 그 크기가 안 되는 수익당, 부의 상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부담이 크다 작다 이렇게. 누가 제일 부담이 크다 작다. 원금 균등 상환이 부담이 제일 크고 최정식이 제일 부담이 적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납입을 하게 되면은 잔금이 누가 제일 적게 남겠어요?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다는 얘기는 제일 많이 갖다 줬다는 얘기죠. 원금 균등 상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돈을 갖다 주는지를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면 돼요. 아, 괜히 너무 세게 때리네. 때리다 보니까. 바보같이. 그러니까, 콱 박아 넣어야 돼, 콱. 제일 돈을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내게 내면 잔금이 제일 적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요거 잘 생각하면 돼요. 고정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대출금리가. 대출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대출할 때부터 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같은 금리로. 근데 그 동안에 예금금리는 들쭉날쭉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금융기관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마진을 먹는 곳이라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 은행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이자놀이 하는 데인지는 아세요? 그 이자놀이. 혹시 은행에 예금 상품 들어본 적 있어요? 주식밖에 안 하고 예금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따로 얘기할게요. 주식 얘기할 때 부를게요. 은행에 예금하면은 예금 상품의 금리가 지금은 2%가 안 되죠. 2%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대출 금리는 2%보다는 당연히 높아요. 은행에서 돈놀이 한다는 게 뭐예요? 싼 이자 주기로 하고 예금주로부터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혹시 살면서 돈 필요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 돈 갖다 썼어요? 그냥 근거 있는 거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보통은 대출을 받는다면은 자기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기도 하죠. 자기 예금 담보로. 자기 예금. 왜냐하면 정기 예금을 해지를 해버리면은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이자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돈은 잠깐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한두 달 필요할 때 있잖아요. 돈이 한두 달. 예? 그렇죠. 보험약관 대출도 있고 자기 정기예금 그 담보대출도 있어요. 우리 왜 정기예금은 1년 만기를 채워야 이자 손해를 안 보잖아요. 만기 1년 가기 전에 해지를 해버리면 이자 손해가 크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잠깐 동안. 이렇게 대체할 때 어디 잠깐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돈이 생기면은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럴 때 정기예금을 벌써 한 7, 8개월 갔으면 이거 해지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해지하지 말고 잠깐 동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고 생기는 돈으로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럴 때 정기예금 금리가 2%예요. 정기예금 금리가 2%면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정기예금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기예금 1억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받으면 이 5천만 원의 금리는 2%보다는 높다고요. 은행이 머리가 장식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2%보다 싸게 대출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2.5%다. 2.5%보다는 더 될 겁니다, 보통. 그냥 3%보다는 아마 안 될 거고. 그렇게 크게 마진 안 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담보가 확실하잖아요, 100%. 왜냐하면 부동산도요, 처분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해요. 이거 뭐 확실하니까. 1억인데 이거 5천만 원 빌려주는데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마진을 이때는 작게 내요, 마진을. 어쨌든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진을 먹는 데가 은행이라고요. 돈놀이 한다 이 말이죠, 돈놀이. 자, 그런데 대출금리를 이걸 한 20년 장기로 고정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장기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문제라고. 이제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을 지금 2.6%대로 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대출해줬죠. 바꿔줬잖아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2.6%, 2.65인가 2.63인가? 2.6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예금금리가 물론 2% 안 돼요. 물론 예금금리가 지금 1.89 되나요? 뭐 1.89. 요 마진을 먹는 거죠. 요 마진을 먹는 거예요. 은행이 지금 아직은 손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마진폭이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보통은 한 3.0, 뭐 3.1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1.23%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일단 마진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주들한테 금리를 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2%, 2.1%, 2.2% 이렇게 예금금리를 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지금 2.6으로 고정해가지고 대출을 해줘 놨으니까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이 말이에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돼, 악화. 마진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떨어질 때요. 더 떨어질 때.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버리면 제로금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제로금리가 되면 금리 하락기예요. 자, 금리 하락기면은 지금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아, 잘 받았다, 이렇게 잘 갈아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히 정부 말 듣고 빌렸다가 이게 떨어졌네 이런 생각 들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가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더 싼 이자 찾아다닌다고요. 제로금리가 되면 이제 대출금리가 막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65%로 계속 내는 게 자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에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금리 하락기는 어떻게 해요?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조기 상환. 싼 이자로 갈아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차입자가 쥐고 있는 상태, 차입자. 대출받은 차입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 갚을 생각 안 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지. 그럴수록 은행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걱정하는 거지, 은행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대출금리는 2.6으로 그대로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정기예금 금리가 3%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만기가 안 됐을 때. 만기가 되기 전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가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무슨 마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역마진이라, 역마진. 마진을, 그냥 정상적인 마진은 수익을 내는 거죠. 역마진이 돼버리면은 손실이 되는 손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불리하다고요? 대출자한테 불리하다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 이런 위험을 다 금융기관이 부담해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 대출자죠. 대출자가 얘네들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해요.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고요. 변동금리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빨리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 최증식 상환,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죠. 늘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할 때 똑같은 시점에서 대출을 한다면 이쪽이 더 위험이 차입자 입장에서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를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합니다. 이게 변동금리가 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금리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적용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과거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썼어요. 과거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썼는데 이제 CD 수익률 거의 잘 안 써요. 코픽스 지수라는 거 있어요. 코픽스. 들어보셨나요? 이게 코픽스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세요? 코픽스 지수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들어보셨어요? 네,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이 코픽스 지수라는 거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은행에 지금 시중에 9개 은행이 있거든요. 시중에 9개 은행에 예금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또 CD 수익률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의 이자가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여기서 들어왔든 저기서 들어왔든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예금금리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예금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금주한테 2% 주기로 했어요. 저쪽 예금주한테. 그래서 1억 받았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통 예금금리는 굉장히 낮잖아요. 예를 들어 1%의 보통 예금 통장에 1%가 굉장히 센데 그냥 편의상 1%라고 잡을게요. 1%로 1억 받았고 2% 주기라고 1억 받았어요. 예금금리를. 그럼 둘 다 이제 합쳐서 2억 받았잖아요. 2억 받았으면은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 주게 되는 거예요? 1.5%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예금금리를 1.5%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중평균을 해요. 8개 예금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한 평균적인 예금금리요. 가중평균 예금금리라고 그래요. 가중평균 예금금리. 가중평균 예금금리. 그래서 이게 지난해 여기서 이제 출제 오류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맨 끝에 가보시면은 26번에 26번에 3번 지문 보세요. 3번 지문 보시면 코픽스는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693쪽 693쪽에 26번 맨 끝에 693쪽에 26번에 3번 지문을 보시면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지금 어디가 틀렸는가 하면은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금리로 그게 틀렸어요. 예,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유일하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지금 지문이 잘못됐는데 1번이 워낙 잘못이 크다 보니까 3번 지문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대출 금리가 아니라고요. 코픽스 지수는 하면서 대출 금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픽스 지수는 대출 금리가 아니고 무슨 금리예요? 기준금리이거나 또는 예금금리라 해야 돼요. 가중평균 예금금리. 아시겠어요? 코픽스 지수는 예금금리, 기준금리가 예금금리, 얘는 예금금리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대출금리라고요. 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야 대출금리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에요. 기준금리이거나 또는 예금금리라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설 해놨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출금리가 아니라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가중평균 예금금리 또는 대출 기준금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코픽스를 요때 쓴단 말이에요. 가중평균 예금금리다. 됐죠? 자, 다시 금융론으로 돌아가셔서요. 어, 388쪽이죠. 388쪽. 388쪽에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해서 자,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괄호 4번 있죠. 괄호 4번 내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기관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 상환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조기 상환을 못하게 하려고 이때는 뭐를 부과한다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괄호 4번의 얘기고요. 다음에 이자율 조정 주기 관점에서 볼 때 고정 이자율 융자는 조정 간격이 매우 긴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한 변동 이자율 융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기가 10년이다 그러면은 이자율 변동 주기가 10년짜리인 변동금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그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서는 자, 괄호 2번 내용을 좀 더 보십시오. 괄호 1번은 이제 많이 본 거고요. 괄호 2번에 보시면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 비해서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변동금리가 누구한테는 유리한 방법이에요. 금융기관한테는 유리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뭐예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뭐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반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반기가. 지금 정부가 취하는 정책 중에 지금 이 정책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정책이에요. 찬성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용등급이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갈아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얘기는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상호 신용금고 이런 데 대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대출받은 사람은 금리도 더 높아요. 금리도 더 높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쓰러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하기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올리면은 돈이 어디로 가요? 금리 높은 데로 가면 금리 높은 데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미국 달러가 엄청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선진국에도 많이 있지만 후진국에도 많이 있고 달러가 많이 저 세계 금융위 이후로 미국이 엄청나게 달러를 풀었잖아요. 양적 완화 해가지고 달러 엄청 풀었어요. 그 풀린 달러가 신흥국에도 많이 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여러 나라들 많이 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금리 올리니까 금리 높은 데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뭐예요? 이게 외환위기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달러가 엄청 나갔잖아요. 달러가 없는데 지금 우리 수중에는 달러 잔액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자꾸 나가니까 급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IMF 가가지고 돈 빌려고 갔잖아요. IMF. 그리고 그때 또 뭐도 했어요. 금 팔고 뭐 팔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뭐 마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달러 마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달러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달러들이 막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또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채 보유액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해요. 근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심리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은행이 멀쩡한 은행인데 야 국민은행 굉장히 우량이잖아요. 근데 야 그 돈이 좀 부족하다더라 소문나는 순간 다 달려가서 돈 빼면은 은행 무너지기 한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못 나가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지. 못 나가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자 많이 준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우리나라 이자는 미국 이자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 쳐줘야 돼요. 그러면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IMF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자율이 막 20% 30% 올라갔었잖아요. IMF 때.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금융기관이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마냥 올려버리면 이 대출받은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상한선. 이 정도까지는 좀 올리더라도 이 정도 넘어서면 쓰러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이상은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게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이러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잠이 오면은 할 수 없는가 봐요. 그죠? 잠이 안 와요? 예, 근데 가끔가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잠을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리는가 봐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388쪽으로 가셨어요. 괄호 2번 내용이 그거예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금리 상승 상한에 해놓으면 일단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해요? 아니면 대출자가 유리해요? 대출자. 아니 일단 우선적으로는 차입자가 유리한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올려야지. 그래야 마진을 먹을 수 있잖아요. 금리 상승의 상한이 없어야 된다고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마진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 상승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마진을 못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대출자한테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거예요. 대출자한테 기본적으로 불리한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차입자가 자빠지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배 째는 게 나을래? 아니면은 이 이자 조금 덜 받는 게 나을래? 이 소리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게 나아요? 이자 조금 그게 낫지. 이자 좀 덜 받는 게 낫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는 별로 탐탁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게 금리 상승의 상한이에요. 너 내가 배 째는 게 나을래? 이자 덜 받는 게 나을래? 그 소리하고 똑같다고요. 금리 상승의 상한.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좀 쉬시고 저당 유동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